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61명 발생을 했습니다. 26일부터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백신을 맞게 되는 1차 접종 대상자 명단이 오늘 최종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공장이나 대형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확진자 수를 줄이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는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살펴보죠. 조주연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61명, 이 중 국내 발생은 533명입니다. 어제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8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7명입니다. 인천에서도 37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에서만 4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경북 22명, 충남 21명, 부산 16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현재 8,065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위중증 환자는 153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사망자 1,510명입니다. 어제보다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요 감염 사례들 살펴보죠. 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비롯해 기존 집단 감염 사례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춘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본관병동 5층에서 9층까지 동일 집단 격리를 시행 중이고 오는 21일까지 외래, 응급실 진료, 건강검진 등을 중단합니다. 인천 부평구, 대구 북구에 있는 병원에서도 10명 넘는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경기 성남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 등 전형적인 산밀 환경인 공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충남 아산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 공장 발 집단 감염은 가족, 지인을 통한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경북, 대구, 제주, 강원, 인천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확인된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0명에 육박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내 플라스틱 제조 공장 관련 확진자도 12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휴 가족 모임 집단 감염 사례는 부산, 울산, 광주 등 이미 전국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가족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 11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설 연휴 모임으로 감염된 경우가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한동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이 어제 나왔군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 기조로 전환했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계는 줄고 기준은 완화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인데 1, 2, 3, 3단계로 간소해지는 건데요. 0.5단계로 세분화된 현행 체제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던 일률적인 영업 제한 조치는 최소화됩니다. 대신 인원 제한을 통해 밀집도를 낮추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영업은 풀어주지만 개인의 외출, 모임, 행사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단계에서는 10명 이상, 2단계에서는 5명 이상, 3단계에서는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산 추세를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다시 세지면서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던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겠습니다. 정부가 소셜버블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셜버블은 같이 사는 가족, 매일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 등 10명 미만의 소규모 집단을 뜻합니다. 소셜버블이 거리두기에 도입되면 이들 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제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적 모임 규제는 5인 이상 금지 이런 식으로 인원수로 하고 있는데 매일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은 2명이든 3명이든 만남 자체가 위험하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게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백신과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백신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오늘 2차 범정부 통합 모의 훈련은 군 수송기로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백신을 신속히 수송하는 긴급 배송 훈련입니다. 섬 지역은 주로 배를 이용해 백신을 운송하지만 기상이 좋지 않아 배가 뜰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 훈련도 같이 하는 겁니다. 국내 기업에서 생산한 백신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제2물류센터로 이송하고 이어 각 보건소로 배포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3일 1차 훈련에서는 백신을 초저온 상태로 유지하며 운송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번 2차 훈련은 영상 2도에서 8도로 운송하면 되는 백신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새로운 출입명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방역 관리를 위해 카페, 식당 등을 방문할 때는 수기로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지 등을 써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는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12가 34나처럼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총 6자리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간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QR 발급 기관인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조주연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00명대로 확진자가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다소 어제에 비해서는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곳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된 다음에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것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어제 오늘에는 또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감염 확산이 일어나서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상당히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단계 조정 완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회에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계가 약간 완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단계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서서 조지현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뉴질랜드나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셜 버블을 검토 중이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네, 근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둘 다 소셜 버블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뉴질랜드의 방역 상황과 캐나다의 방역 상황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캐나다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뉴질랜드 자체는 일단 바이러스의 밀도를 확 낮춰놓은 다음에 이제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소셜 버블 같은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비교적 효과를 본 것이죠.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밀도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소셜 버블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이 방역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작년 1년간의 유행 상황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셜 버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를 확 낮추는 것, 예. 또 방역 상황을 호전시키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것이지 지금 방역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소셜 버블을 도입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라라는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에 이미 바이러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같이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게 적용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뉴질랜드나 캐나다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적 밀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소셜 버블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10명 안에는 또 한두 사람은 다른 직장의 10명, 다른 직장의 10명 이런 식으로 연쇄되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막상 까보면은 소셜 버블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라리 오히려 지금처럼
이 사적 모임 숫자를 제한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실정에는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일상생활로 거의 복귀했지만은 환자가 나오면은 바로 봉쇄로 가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봉쇄를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질랜드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에 자율과 책임이라고 하는 걸로 방역 기조를 가져가는데 소셜 버블로 한다. 이것이 뉴질랜드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브리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6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친목 모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과 직장에서 그리고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 시설 약 4,000개소, 인력 사무소 90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또는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 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 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2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00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 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장과 기업 등에서도 사내 그리고 공장이나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이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이 취약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청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각급 경찰서에 점검팀 1,011명을 구성하여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3일부터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춰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수련원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숙이나 소모임을 빈번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3,204개의 종교시설을 찾았고, 이 중 특히 방역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시설 147군데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방역 상황을 중점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며 예배 등 여러 종교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6월 남양주의 한 교회에서는 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약 1,000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평소에 바닥 스티커 부착을 통한 거리두기, 3회에 걸친 분산 예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추가적인 환자가 1명도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종교시설에서는 이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방역관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비말 차단 칸막이나 손세정제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의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자체를 독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운영자와 관리자 등도 테이블 간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세정제를 구비하는 등의 방역관리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 안심병원 안심번호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기명부 사용 시 휴대전화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수기명부 작성 시에 개인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란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입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총 6자리로 구성되며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QR 체크인 화면에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시면 앱을 켜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사용할 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목인 학원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무사히 갈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3차 유행의 재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은 완전히 없어질 수 없으나 방역의 기본 원칙에 따라 산밀 조건을 피하면 감염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근의 사업장,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밀폐된 환경의 작업 공간이나 탈의실, 휴게실 등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방역 수칙이 빈틈없이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감염 위험성이 높은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사람 간의 거리두기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최일선의 방역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생활 속에서 코로나19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 3일 조건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요새 나오고 있는 공장이나 병원과 같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3일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 공장에 조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의 감염자가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이제 좀 안도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양주에서. 그리고 나서 그 산업단지 안에 있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면 확진 환자 숫자가 굉장히 치솟을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른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 그렇게 확진 환자가 추가로 늘지 않았고 또 남양주 공장에 계시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이 네네.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순천향대 병원 같은 경우는 21일까지 외래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도 규모가 꽤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래 환자도 많고 입원 환자도 꽤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순천향대학병원은 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잘하는 그런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또 상당히 중증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게 되면은 외래 환자 또 입원 환자 등등 의료 체계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 확대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동시에 지금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다른 병원들도 순천향병원과 같은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네. 순천향대병원 사례를 보면은 역시 이제 중요한 게 마스크였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천향대병원 자체적으로 그리고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일부 환자들이나 혹은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이제 병원 내에서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병원 내에서 확산된 것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병원에서 뭐 단기간,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나 혹은 병원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은 꼭 예.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꼭 써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내놨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5단계로 이제 3단계였다가 이제 5단계로 바꿨었는데 그걸 네. 다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향을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3단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정부에서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업장 제한은 최소한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 식당이라던가 카페라던가 아니면 헬스장이라던가 유흥업소라던가 등등등 지금까지는 단계마다 문을 닫았던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원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의 문을 닫는 것은 최소한으로 한다라는 기조를 일단 정부는 일단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문을 여는 대신에 시민 개개인들에게 이제 책임과 그리고 자유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민 개개인들의 접촉을 막아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유흥업소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1단계에는 뭐 10명 이상의 사적 모임 2단계에서는 뭐 20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2단계에서는 뭐 10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뭐 3단계에서는 뭐 최고 3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제한을 해서 좀 일상생활에 제약을 가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라는 시도인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 예전에 설 교수님께서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이런 지적해 주셨잖아요. 마스크를 다 쓴다는 전제하에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거리두기 개편 방향이 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3단계 조치로 갔을 때 3단계를 생각해 봅시다. 3단계를 생각하면은 3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거든요. 3인 이상 모임. 이게 이제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식당 같은 데서 3인 이상 모임만 금지가 되지만 밀집도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3인 이상 모임 금지 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게 제 눈에는 그렇게 명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인 이상 모임이 되더라도 밀집도가 어떻게 되는 데에서 어떤 규정이 따라야 하는지, 물론 이건 이제 후속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보호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플러스 거리두기. 이것이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내인 경우에는 산밀 조건이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데서는 모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실외인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하는 거에서 훨씬 보호 효과가 실외는 있으니까 그때는 밀집도를 좀 더 높여줘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스크의 착용 여부와 실내, 실외, 그러면서 밀집도까지 고려한 이런 형태의 방역 수칙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지금 개편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예.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는 조치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평가를 미리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걱정이 드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지금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모임을 가지려면 최대한 이제 4명 정도가 모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저도 계속해서 모임이 없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미뤄뒀던 모임 한두 개를 이제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가보면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들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3명이나 4명이 이제 많이들 모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식당의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4명, 3명씩이 한 식당에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는 밀집도 관리가 안 되면 또 위험할 수도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밀집도 관리가 안 된다면 사적 모임 금지 조치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시간 안에 뭐 사적 모임을 식당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가지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사적 모임 금지가 성공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 사적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음식점을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밀도를 확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명이었다면 지금은 10명 이하로 일단 낮춰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도를 낮춘다고 해도 카페라던가 음식점 같은 곳에서 취식을 할 때는 항상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스크 착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강제하는 조치 같은 게 같이 가지 않으면 예. 이런 식으로 사적 모임 금지 인원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방역에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라서 뭐 미리 저희가 코멘트를 하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좀 체크를 해 가면서 사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OECD 중 꼴찌다라면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졌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백신을 도입하고 확정한 것은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러는데도 일본은 여전히 뭐 도상 훈련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또 동시에 백신이 일단 접종이 되고 시작했을 때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속도감 있게 국민들의 수용성을 가지고 백신 접종에 나서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은 뭐 OECD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국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단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일단 시작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약간 늦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수용성이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백신 접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제일 뒤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평가다. 예. 너무 박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라톤을 시작은 먼저 했어도 도착은 누가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또 이런 보도를 보면은 좀 한편으로는 그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데요. 어떤 감정이 드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보도를 했던 기자들이나 혹은 언론사가 또 어떤 보도를 냈었냐면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가짜뉴스에 거의 가까운 예. 보도들을 했었던 언론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쥐고 있는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또 이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왜 우리나라는 꼴찌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제일 늦냐라고 또 타박을 한단 말이죠.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사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나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모 방송사에 이제 의학 전문 기자께서 어제 방송을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취재를 한 목소리가 이제 여과 없이 그대로 갔는데 저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분이 이제 내보낸 기사가 주로 의료진들을 취재하신 거야. 간호사라든지 의사분들이라든지 이런 의료진들을 취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가 담겼다기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나는 백신 접종을 안 할 거다. 그리고 업무 배제를 하면은 사표를 내겠다.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방송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타이틀은 사회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 하면은 네. 많은 일반 국민들께 의료진들도 맞지 않는 백신을 내가 맞아야 되나 하는 이런 불안감이 순식간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백신이 다소 경증 부작용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그러는데도 의료진이 먼저 경증 부작용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하고 우리 지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의 여론 방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있지도 않은 사실이 과장되거나 해서 그것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되니까 많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께서 의료진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도 얼마나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의료진들이 백신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런 데에 있어서는 부적절했다는 생각 더하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보도였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방송 보도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 방송 보도에서 인용한 인터뷰 내용들이 사실이려면 먼저 전제가 되는 보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보도가 있어야 되냐면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들 몇 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60% 이상, 70% 이상이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등등의 뭐 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다음에 그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의료진들을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구성은 갖춘 합리성의 구성은 갖춘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있는데 8사람은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은 빼버리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라는 인터뷰만 내보내가지고 그게 마치 전체 의사들이나 전체 간호사들의 의견인 양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그 보도를 한 해당 기자분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보도가 나갔냐면 간호사 인터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접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미국의 3상 임상시험 과정,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3상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이 잠깐 중단되는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부작용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미국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별로 곱게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기사 내용에는 빠졌었죠. 그 기사 내용에는 빠졌었죠. 예. 당연히 만약에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도를 한다 그러면 이 간호사가 지적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미국 FDA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렸다라고 추가적인 코멘트를 하셨거나 하셔야 됐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아예 이 기사 내용에서 리포트에서 뺐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사에서 이런 뉴스가 나갔다라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근데 관련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의료진을 포함해 예방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백신을 거부해도 업무에서는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는 뭐 당연한 조치라고 예.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신의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어떤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율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걸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감염이 초고위험군에게 확산의 위험성이 있고 또 지금 65세 이상이 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백신 접종이 안 되니까 그나마 위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께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이 그나마 지금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 좀 나은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이 있지 않는 백신이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의료진들은 오히려 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좀 그 분들이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영국이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영국이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지난 12월 1월 달에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초기에 접종한 1,000만 명은 어떤 분들이냐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어르신들 그리고 또 병원이라던가 혹은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여러 가지 시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 1,000만 명입니다.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한 600만 명 정도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고 한 400만 명 정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1,00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예.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작용 사례가 굉장히 적었고 굳이 부작용 사례가 많은 쪽을 택하자면 아스트라제네카 우리가 지금 접종하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화이자 백신이 부작용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실제적인 데이터가요. 네. 예. 끝으로 간단하게 이 질문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민 70% 이상의 백신 접종을 했는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국민이 일단 70% 접종한 것은 1차 접종이고요. 예. 2차 2차 접종을 마친 게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접종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물론 많이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루에 한 4,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에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접종하신 분들이 비교적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안 하면서 접종 안 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데미지를 가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나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은 조만간 접종 속도를 더 높이면은 환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